자, 또 올해 그 한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12월 이제 거의 말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핵심을 골라서 부동산이 사실은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생길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재테크 이것만 알면 나도 고수,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옛날부터 말씀드렸던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계속 이것을 가지고 시장이 오른다라는 얘기를 여태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추세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 힘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상승 시장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이게 또 우리 경제에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에서 항상 규제를 합니다. 이건 역대 어느 정부나 다 똑같은 그런 하나의 방향입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갔던 게 이렇게 꺾입니다. 자, 이렇게 이 꺾이면 이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떨어질 거다. 이제 떨어지네. 이렇게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규제의 효과가 3, 4개월을 못 넘기더라라는 거예요. 3, 4개월. 추세가 상승 추세로 계속 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개월 동안은 이렇게 좀 하강 곡선을 그린 듯 하다가 3, 4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추세는 뭐예요? 상승 추세니까 상승 추세로 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반대로 똑같습니다. 부동산이 어떠한 이유로 하락을 합니다. 계속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한 75%가 된다고 하는데 약 한 25%가 금융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75%나 되는 자산이 계속 떨어지면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양책을 쓰죠. 이거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다 똑같은 거예요. 부양책을 씁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부양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장은 이렇게 상승 추세로 간다는 거예요. 위로. 상승 추세로 가서 이제 상승하나 보다. 막 투자를 해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시장이 하락 시장으로 지금 추세가 잡혀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이 부동산 부양의 효과는 역시 3, 4개월에 불과하고 이게 이렇게 3, 4개월 동안 좀 오른 듯 하다가 시간이 3, 4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원래의 추세대로 하강하더라. 이 얘기 정말 오랫동안 제가 했죠.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추세가 상승일 때 규제의 효과는 단기간이다. 추세가 하락일 때 규제의 효과도 단기간이다. 어떻게 해요? 추세가 하락일 때 이 부양책을 쓰게 되면은 상승의 효과도 결국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이것이 제가 부동산의 어떤 지금 상승과 하락을 예측했던 여태까지 10년 동안 했던 얘기입니다. 이것을 한번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중요한 겁니다. 화폐 가치, 돈의 가치는 떨어질까 오를까?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2011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0년 동안 통화량이 2배가 증가했다.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통화량이 2배가 증가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2011년도에 내가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현재는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요? 20억 있어야 본전이란 얘기예요. 20억이 2배가 올랐기 때문에. 통화량이 2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자,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10억과 현재 10억은 틀리죠, 가치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 모르더라도 이 돈의 가치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실물 자산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 그렇죠? 금, 골동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아시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실물 자산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물가가 오른다. 자, 물가가 오르면 또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물가가 오른다.
소비자 물가 뭐 세금 빼고도 2.4% 올랐다. 얼마까지만 해도 2%가 안 된다고 막 그랬는데. 자, 공급 병목 기간 길어지면 물가 더 오른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해제하는 가장 큰 자산이 실물 자산이다. 그렇죠? 부동산, 금, 골동품.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돼서 돈의 가치가 더 떨어지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 물론 여러 가지 이유 있잖아요. 뭐 유동성이 많다, 뭐 이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공급 부족입니다. 공급 부족. 이 재개발 재건축이 원래 계속 활성화가 돼가지고 헌집이 부서지고 새 집이 들어오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한동안 거의 한 9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걸로 진행이 되면서 낡은 동네가 그대로 그냥 낡은 동네로 남아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낡은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동네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살기 좋게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거의 10년 가까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됐던 거죠. 그런 지역들에서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재개발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개발 활성화. 저기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시기. 우리 여태까지 그냥 재개발 재건축 계속 해왔잖아요, 보통. 그런데 도시 재생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그럼 재건축이 여기 빠졌네.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인데 왜 재개발 활성화라고 제가 얘기했을까요? 재건축은 지금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풀어서 완화해 주면은 강남 집값이 불안하다. 강남 집값이 불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남이 막 가격이 오르면 주변으로 번져서 또 서울의 집값이 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일단 풀면 안 된다. 그렇다면 서울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뿐이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은 안 풀어준다면 풀 수 있는 하나는 뭐예요?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재개발이 지금 대세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단기에 주택 공급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기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보시죠. 2019년도에 4만 9,084가구. 그렇죠. 2020년도에 4만 9,435. 비슷하다가 2021년도 올해 3만 1,457가구. 22년도에 거의 2만 가구. 23년 2만 2천 가구.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국토연구원에서 매년 서울에 신규로 공급돼야 될 아파트의 양이 5만 5천 가구라고 하는데 지금 형편없이 부족하다는 거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서울 집값이 오른다. 그렇다면 서울 집값이 오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단기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죠. 자, 역발상 마인드가 절실한 시간이다. 저는 이걸 참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씀을 듣고 따라서 움직였던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를 반드시 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자, 역발상 마인드는 뭐예요? 항상 남들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야 된다. 거꾸로 생각해야 된다.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한다. 이런 지금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대출 규제 내년부터 더 심각해진다. 금리도 미국도 금리 인상할 것이다. 우리도 더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이것은 분명히 악재가 분명합니다. 악재가 분명하지만 자, 대출 규제 갑자기 하는 거 아니죠.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 이것도 갑자기 하는 거 아니고 이미 예고가 돼 있는 것들이에요. 다. 이미 이렇게 예고가 돼 있는 것들은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게 물론 일시적인 악재는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끌어내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락 요소와 상승 요소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항상. 이건 하락 요소죠. 상승 요소는 뭐예요? 지금도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렇죠. 저금리에. 아직까지. 공급은
단기간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하락 요소보다 상승 요소가 더 비중이 지금 크다라는 거고요.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숨고르기 상황이다. 1월, 2월이 투자의 적기가 될 것이다. 지금 11월, 12월은 어떤 시기입니까? 11월, 12월은요. 전형적인 비수기에다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예요. 전세도 또. 그것이 1월 달이 되면은 다 이제 그런 물량들이 사라질 겁니다. 자, 흐름을 읽어라. 흐름을 읽자. 이런 얘기 제가 참 많이 드렸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흐름을 읽어라. 이긴다. 자, 재개발이 정책의 하나의 흐름이고 방향이다. 오세훈표 재개발 매년 몇 개씩 25개 지정. 이거 지금 며칠 있으면 지정한대죠. 내년에도 또 25개 지정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곳에 미리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강변. 제가 한강변의 가치에 대해서 정말 한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강변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한강변의 선진국들처럼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될 것이다. 자, 부천의 대명사입니다. 한강변은. 이 선진국 다 그래. 홍콩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는 뭐 좁으니까 거기야 뭐 큰 의미가 없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한강변은 부자들만 사는 곳. 부천의 대명사거든요. 이 강변. 우리는 한강이지만 강변, 뭐 세느강이라든지 이런 데들 템즈강. 이쪽에 부자들만 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진국들을 보면은 한강변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이 강변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아실 거예요. 한강변 낡은 주거지가 이런 곳은 개발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한강변에 전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들. 거기에 없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은 개발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언제 되느냐의 문제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빨리 뭔가 진행될 수 있는 데를 선점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순위를 그래서 찾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만 숙지를 잘 하셔도 아마 투자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이제 며칠 올해가 안 남았는데요. 한번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일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재테크라는 거는요. 선택이 아니고 우린 반드시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는 재테크를 해서 내가 편안하게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노후가 편하다는 얘기죠. 자, 올해도 이제 다 가는데 보다 많은 제 강의를 보셨거나 저랑 인연이 다 썼던 많은 분들은 내년에는 좀 더 행복한 부자들 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